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 아이들은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빨간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른 뚱뚱한 할아버지입니다.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밤하늘을 날아오는데 굴뚝으로 들어와 선물을 놓고 갑니다.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석탄을 준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입니다. 또는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성 니콜라스라고도 불립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북극에 산다고 믿고 요정들이 장난감 공장에서 일한다고 상상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말을 걸어놓고 잠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부터 빨간 옷을 입었을까요? 왜 굴뚝으로 들어올까요? 순록은 언제부터 끌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산타클로스에게는 실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1700년 전 튀르키예에서 살았던 한 주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고 술록도 없었으며 북극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던 자선가였습니다. 그 자선가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되었을까요? 170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튀르키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으며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산타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실존 인물에서 전설이 되고 전설에서 신화가 되었으며 신화에서 현대의 문화 아이콘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선의 정신이 어떻게 1700년 동안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0년 로마 제국의 동쪽 끝 소아시아 지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해안 파타라라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모는 부유한 그리스계 기독교인이었고 아이의 이름은 니콜라스였습니다. 니콜라스는 특별한 아이였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혼자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젖을 거부하며 금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니콜라스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역병이 돌았고 부모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니콜라스는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달랐습니다. 삼촌이 미라의 주교였습니다. 미라는 파타라에서 가까운 도시로 당시 중요한 항구였고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삼촌 밑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을 배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배웠으며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주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문 앞에 돈을 놓고 가거나 창문으로 던져주고 사라졌으며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몰래 주었을까요? 니콜라스는 자선이 베푸는 사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거나 빚진 것처럼 느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자선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평안해야 하며 오직 도움만 남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때 생겼습니다. 밀에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딸들을 결혼시킬 지참금이 없었고 당시 지참금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기에 딸들의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팔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그 집으로 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금화 주머니를 창문으로 던졌고 주머니는 벽난로 옆에 말리던 양말 속으로 떨어졌으며 니콜라스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양말 속에서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믿었으며 첫째 딸을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금화 주머니가 창문으로 날아왔고 둘째 딸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차례가 왔을 때 상인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인을 알아보겠다고 밤새 깨어 있어서 누가 선물을 주는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날아왔습니다. 황급히 뛰쳐나가서 뒤를 쫓았고 젊은 남자를 붙잡았으며 그가 바로 니콜라스였습니다. 상인은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온 동네에 알리겠다고 은인의 이름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상인은 약속했습니다. 물론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말하지 않았어도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니콜라스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몰래 선물을 주는 젊은 자선가의 소문이 미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산타클로스 전설의 핵심이 됩니다. 몰래 선물을 주는 사람, 굴뚝으로 들어오는 사람, 양말에 선물을 넣는 전통이 모두 이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10년대 미라의 주교가 죽었습니다. 새 주교를 선출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니콜라스를 원했습니다. 너무 젊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그의 자선 활동과 신앙심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결국 니콜라스가 미라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주교가 되어서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주교관을 거부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으며 자신의 재산을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설교할 때는 온화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친절했으며 특히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303년부터 311년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니콜라스도 투옥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당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위로했으며 간수들에게까지 친절했다고 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박해가 끝났고 니콜라스는 풀려났으며 다시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가 당시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343년 12월 6일 니콜라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살이었습니다. 밀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많이 와서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도와준 주교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고 그의 무덤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전설이 시작되었고 1700년의 여행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튀르키예 마을의 자선가가 전 세계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죽은 후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라와 주변 지역에서만 알려졌지만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소문이 퍼졌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점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기적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니콜라스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구했다는 이야기, 억울하게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아이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전설이 뒤섞이면서 성 니콜라스는 단순한 자선가에서 기적을 행하는 성인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선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라가 항구 도시였고 니콜라스가 폭풍으로부터 배를 구했다는 전설이 퍼지면서 선원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배들이 미라에 들러 성 니콜라스에게 기도했고 항해의 안전을 빌었으며 그의 명성은 바다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시대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성 니콜라스 성당이 세워졌고 황제들도 그를 공경했으며 동방 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은 성 니콜라스 축일로 정해졌고 이날이 되면 특별한 예배를 드렸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1000년 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70년 이탈리아 남부 바리의 상인들이 미라를 습격했습니다. 당시 미라는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바리 사람들은 성 니콜라스의 유해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사실상 도굴이었지만 당시에는 성스러운 유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유해가 바리로 옮겨졌습니다. 1071년 5월 9일 성대한 행렬과 함께 바리에 도착했고 새로운 성당이 건설되었으며 성 니콜라스는 이제 이탈리아의 성인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는 순례지가 되었고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성 니콜라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럽 각지로 전설이 퍼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3명의 학생을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했고 독일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친절한 주교로 기억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신터클라스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산타클로스의 직접적인 전신이 됩니다. 신터클라스는 12월 5일 밤에 온다고 믿어졌고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온다고 상상되었으며 흰 말을 타고 지붕 위를 달린다고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전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터클라스는 빨간 주교복을 입고 긴 흰 수염을 길렀으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들에게는 벌을 주었으며 큰 책에 아이들의 행동을 기록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도우미도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즈바르테 피트, 즉 검은 피터라는 도우미가 신터클라스를 돕는다고 했고 독일에서는 크람푸스라는 무서운 괴물이 나쁜 아이들을 벌준다고 했으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2월 5일이나 6일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양말이나 신발을 문 밖에 놓아두었고 밤사이 선물이 들어있기를 기대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몰래 선물을 넣어주었고 신터클라스가 다녀갔다고 말했으며 아이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파더 크리스마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성 니콜라스와는 별개였습니다. 파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초록색이나 빨간색 옷을 입고 잔치와 축제를 가져온다고 믿어졌으며 선물보다는 기쁨과 관대함을 상징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성 니콜라스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성당이 그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수많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으며 민간 전승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대의 산타클로스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 인물이었고 주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자신의 축일인 12월 6일에 온다고 믿어졌습니다. 술록도 없었고 북극도 없었으며 썰매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신터클라스를 함께 가져갔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종교적 성인에서 세속적 아이콘으로 유럽의 전통에서 미국의 발명품으로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624년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했습니다. 지금의 뉴욕이 될 곳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식민지를 세웠고 고향의 전통을 가져왔으며 그 중에는 신터클라스도 있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12월 6일을 기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신터클라스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네덜란드 방식대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영국 식민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많았던 영국계 이민자들은 성인 숭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과도한 축제를 경계했으며 네덜란드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64년 영국이 뉴암스테르담을 점령했습니다.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었고 영국 문화가 우세해졌으며 네덜란드 전통은 약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터클라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네덜란드계 주민들이 계속 기념했고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으며 천천히 영어권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 미국 독립혁명 이후 뉴욕에서 네덜란드 전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800년 뉴욕 역사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멤버 중에는 워싱턴 어빙이라는 젊은 작가가 있었는데 그는 네덜란드 뉴욕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신터클라스 전통을 매력적으로 여겼으며 이것을 문학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800년 12월 워싱턴 어빙이 풍자소설 뉴욕의 역사를 출판했습니다. 니커보커라는 가상의 네덜란드 역사가가 쓴 것처럼 꾸며진 책이었는데 여기에 성 니콜라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성인이 아니라 친근하고 유쾌한 캐릭터로 묘사되었고 신터클라스가 영어식으로 산타클로스로 바뀌어 불렸으며 처음으로 문학작품 속 산타클로스가 탄생했습니다. 어빙의 책에서 산타클로스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선물을 떨어뜨리고 굴뚝으로 내려오며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즐거운 노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현대적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적 인물에서 세속적 캐릭터로 엄숙한 주교에서 즐거운 할아버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823년 12월 결정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신학 교수가 아이들을 위해 시를 썼는데 제목은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으로 더 유명해진 이 시가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지. 집 안 어디서나 생쥐 한 마리조차 움직이지 않았어.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놓고 잠든 밤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창밖을 보니 작은 썰매와 8마리의 작은 술록이 있었으며 통통하고 발랄한 작은 노인이 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대셔, 댄서, 프랜서, 빅슨, 코멧, 큐피드, 도너, 블리츠 8마리 술록이 썰매를 끌고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모습도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모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었고 재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네. 장난감 한 다발을 등에 메고 있었고 짐을 풀려는 행상인 같았지. 통통한 배, 빨간 뺨, 장미 같은 코, 흰 수염이 턱에서 가슴까지 내려왔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굴뚝으로 내려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코 옆에 손가락을 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굴뚝으로 올라갔고 썰매로 돌아가서 휘파람을 불었으며 술록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모두 굿나잇. 이 시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문에 재출판되었고 사람들이 암송했으며 아이들이 외웠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시 속의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고 이제 산타는 12월 6일이 아니라 12월 25일 새벽에 오며 말이 아니라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8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크리스마스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종교적 명절이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으며 조용하고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족 중심의 명절로 바뀌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런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유지했고 상업적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에 이상적인 크리스마스를 구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830년대부터 산타클로스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산타클로스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독일계 미국인 삽화가가 산타의 이미지를 완성시킬 것이고 그의 그림이 100년 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대 산타클로스의 결정적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1862년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크리스마스조차 어두웠습니다. 이때 한 잡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하퍼스 위클리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간지였습니다. 1862년 크리스마스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독일 출신 삽화가 토마스 나스트에게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주제는 산타클로스였고 전쟁 중인 군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으며 나스트는 자신만의 산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실렸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군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었는데 작고 통통한 노인이었고 털이 달린 옷을 입었으며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고 반응이 좋았으며 나스트는 계속해서 산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23년 동안 나스트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를 그렸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발전시켰고 디테일을 추가했으며 산타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나스트의 그림을 통해 현대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스트가 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산타가 북극에 산다는 설정을 처음 제시했고 작업장에서 요정들이 장난감을 만든다고 그렸으며 산타가 큰 책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기록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착한 아이 명단과 나쁜 아이 명단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타의 외모도 나스트가 확립했습니다. 키가 작고 둥근 체형이었고 긴 흰 수염이 배까지 내려왔으며 빨간 코에 장밋빛 볼이었습니다. 털이 달린 빨간 옷을 입었고 넓은 검은 벨트를 맸으며 큰 장화를 신었습니다. 모자는 끝이 늘어진 빨간 모자였고 머리에 딱 맞았으며 흰 털이 테두리를 장식했습니다. 왜 빨간색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주교였고 주교복이 빨간색이었기에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색깔이 빨강과 초록이었고 눈 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색이었으며 따뜻하고 축제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었습니다. 나스트는 산타의 집도 그렸습니다. 북극에 있는 큰 집이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요정들이 바쁘게 장난감을 만들었고 산타 부인도 등장해서 쿠키를 구웠으며 술록들은 마굿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술록 이야기도 발전했습니다. 클레멘트 무어가 8마리를 정했는데 나스트의 그림을 통해 더 생생해졌습니다. 술록들은 하늘을 날 수 있었고 매우 빨랐으며 한밤에 전 세계를 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1939년 루돌프가 추가되면서 9마리가 되지만 그건 훨씬 후의 일입니다. 나스트의 그림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퍼스 위클리는 미국 전역에서 읽혔고 사람들은 나스트의 산타를 자기들의 산타로 받아들였으며 이 이미지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파가들도 나스트를 따라했고 상점들도 이 모습의 산타를 사용했으며 아이들이 상상하는 산타가 나스트의 산타가 되었습니다. 18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산타클로스는 미국 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디서나 산타를 볼 수 있었고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타났으며 백화점에 산타가 앉아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874년 메이시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산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직원이 의자에 앉았고 아이들이 무릎에 앉아서 원하는 선물을 말할 수 있었으며 부모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백화점들도 따라했고 산타 만나기가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목록을 써서 우체국에 보냈고 우체국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산타클로스 앞 편지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자선단체들이 가난한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선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산타클로스는 이미 확고한 존재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모두 산타를 믿었고 부모들은 기꺼이 산타 역할을 했으며 사회 전체가 이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산타를 받아들였고 유대교 가정에서도 산타 이야기를 즐겼으며 산타는 종교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897년 뉴욕선 신문에 유명한 사설이 실렸습니다. 8살 소녀 버지니아 오헨런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나요? 친구들이 없다고 해요. 아빠는 선 신문에 나온 것은 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산타클로스가 있나요? 프랜시스 처치 기자가 답했습니다. 네, 버지니아, 산타클로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사랑과 관대함과 헌신이 존재하는 것만큼 산타클로스도 존재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역사상 가장 많이 재출판된 사설이 되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다시 실렸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산타클로스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글로 여겨졌습니다. 산타는 단순히 선물 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믿음과 마법과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산타클로스는 더욱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곧 한 음료수 회사가 산타의 이미지를 영원히 바꿔놓을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19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미 미국에서 확고한 존재였지만 아직도 이미지가 약간씩 달랐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키가 작은 요정 같았고 어떤 그림에서는 키 큰 노인이었으며 옷 색깔도 빨강, 초록, 갈색 등 다양했습니다. 통일된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1920년대 코카콜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잘 팔렸지만 겨울에는 판매가 떨어졌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출을 올리고 싶었으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해답은 산타클로스였습니다. 1931년 코카콜라는 다시 광고 대행사에 의뢰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광고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친근한 산타여야 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헤든 선드블롬이 선택되었습니다.
스웨덴계 미국인으로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선드블롬은 모델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은퇴한 세일즈맨 루 프렌티스를 모델로 썼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그렸으며 실제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담아냈습니다. 1931년 크리스마스 첫 번째 코카콜라 산타 광고가 나왔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통통한 산타가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의 산타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인간적이며 더 실감났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였고 피부가 생생했으며 진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선드블롬은 33년 동안 코카콜라 산타를 그렸습니다. 매년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는데 산타가 쿠키를 먹는 장면, 편지를 읽는 장면, 장난감을 준비하는 장면, 아이들과 노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각 그림마다 디테일이 살아있었고 산타의 성격이 드러났으며 사람들은 이 산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산타의 옷을 빨간색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토마스 나스트가 이미 70년 전에 빨간 옷을 그렸고 그 전에도 성 니콜라스의 주교복이 빨간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가 한 일은 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퍼뜨린 것입니다. 코카콜라 광고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잡지에 실렸고 빌보드에 걸렸으며 상점의 포스터로 붙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었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선드블롬의 산타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산타를 사용했고 영화와 책도 이 모습을 따랐으며 코카콜라 산타가 곧 산타클로스 자체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는 산타클로스의 황금기였습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산타클로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었고 어른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마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라디오에서 산타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온다,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이라는 노래가 1934년에 나왔고 엄청난 히트를 쳤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노래 중 하나입니다. 산타가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착한지 나쁜지 알고 있어. 라는 가사가 아이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1939년 새로운 술록이 추가되었습니다. 루돌프였습니다. 시카고의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가 크리스마스 판촉용 책자를 만들면서 로버트 메이에게 이야기를 의뢰했고 메이는 빨간 코를 가진 술록 루돌프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술록들이 놀렸지만 안개 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루돌프의 빛나는 코 덕분에 길을 찾았고 루돌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1949년 메이의 매부인 조니 마크스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코 사슴 루돌프, 루돌프 더 레드노스드 레인디어는 즉시 히트했고 수백만 장이 팔렸으며 루돌프는 산타의 공식 술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8마리가 아니라 9마리였고 루돌프가 맨 앞에서 길을 밝혔으며 아이들은 루돌프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새로운 매체에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1950년대 산타가 등장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특별 크리스마스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아이들은 화면으로 산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5년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가 실수로 산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시어스 백화점 광고에 산타에게 전화하라는 번호가 잘못 인쇄되어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 비상 전화번호가 실렸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 해리 슈프 대령은 부하들에게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합니다. 레이더로 산타의 썰매를 추적한다는 설정인데 루돌프의 빨간 코가 적외선 신호를 낸다고 설명하며 과학과 마법을 재미있게 섞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산타클로스는 더욱 상업화되었습니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업적이 되었다고, 산타가 소비를 부추긴다고, 진정한 의미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의 인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도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34번가의 기적은 백화점 산타가 진짜 산타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로 법정에서 산타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며 믿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산타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었으며 산타는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팝 문화에서 산타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노래,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장난감, 장식품, 의류에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12월이 되면 피할 수 없었고 모든 상점에 산타가 있었으며 모든 라디오에서 산타 노래가 흘렀고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썬드블럼 산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64년까지 그려진 그의 산타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진짜 같은 산타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았고 믿을 수 있었으며 정말로 존재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썬드블럼의 천재성이었고 코카콜라의 성공이었으며 현대 산타클로스의 완성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어디에 사는지는 오랫동안 불분명했습니다. 토마스 나스트가 북극이라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여러 나라가 산타의 공식 거주지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가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핀란드 라디오 방송국이 산타클로스가 라플란드의 코르바툰투리 산에 산다고 방송했습니다. 귀 모양의 산이었고 산타가 전 세계 아이들의 소리를 듣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으며 핀란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1957년 핀란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산타 마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바니엠이라는 도시 근처 북극권 선상에 산타클로스 빌리지를 건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은 거대한 테마파크가 되었습니다. 로바니에미의 산타 마을에는 산타의 공식 사무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개방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산타를 만날 수 있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산타 우체국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낸 편지가 여기로 도착하고 직원들이 답장을 써주며 특별한 북극 소인을 찍어줍니다. 매년 수십만 통의 편지가 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적어보내고 자기가 착했다고 설명하며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핀란드 우체국은 이 편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많이 답장하려 노력하며 산타의 이름으로 회신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보낸 간절한 편지들도 있고 어른들이 농담으로 보낸 편지들도 있으며 모두 소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린란드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97년 그린란드 정부는 우마나크라는 마을 근처에 산타의 집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극에 더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었고 실제로 얼음과 눈으로 덮인 곳이었으며 북극곰도 살고 있어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도 주장했습니다. 노스폴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실제로 존재했고 여기가 산타의 집이라고 말했으며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캐나다도 산타가 캐나다 북극 지역에 산다고 했고 심지어 산타에게 우편번호를 부여했습니다. H형 H형 H형이라는 우편번호인데 호호호를 상징하는 재밌는 번호였습니다. 러시아에는 산타클로스와 비슷한 제드 모로즈가 있습니다. 빨간 옷이 아니라 파란 옷을 입었고 손녀 세우네구로치카가 함께 다녔으며 새해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종교적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지만 제드 모로즈는 세속적 인물로 살아남았고 지금도 러시아 아이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각 나라가 자기만의 산타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베파나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1월 6일에 빗자루를 타고 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줍니다. 착한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주고 나쁜 아이들에게는 석탄을 주며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갑니다. 옛날의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해서 영원히 선물을 나눠주며 속죄한다는 전설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13명의 산타가 있습니다. 율라드라고 불리는데 산속 동굴에 사는 괴물 부부의 아들들입니다. 12월 12일부터 하루에 한 명씩 내려와서 장난을 치고 선물도 주며 크리스마스 후에 다시 한 명씩 돌아갑니다. 각각 이름이 있는데 문쾅쾅이, 숟가락 핥기, 냄비 긁기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명절이 아니라 연인들의 날이 되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케이크를 먹으며 KFC 치킨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1970년대 KFC의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크리스마스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이 일본의 전통이 되었고
지금도 12월 25일에는 KFC에 긴 줄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산타클로스를 산타 할아버지로 부르며 친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고 거리에 장식이 가득하며 백화점마다 산타가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즐기는 명절이 되었고 산타 할아버지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만 주로 상업적 행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큰 도시의 쇼핑몰에 산타 장식이 등장하고 젊은이들이 파티를 즐기며 선물을 주고받지만 전통적인 명절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서양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현대성과 소비 문화를 대표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산타클로스와 함께 아기 예수나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져온다는 전통이 섞여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1월 6일에 동방박사가 선물을 주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산타가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와야 해서 더위에 시달린다는 농담을 하며 각 나라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산타클로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아프리카식 산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2월이 한여름이라 산타가 해변에서 서핑을 타는 그림이 그려지고 반바지를 입은 산타가 등장하며 더운 날씨에 맞게 변형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해변에서 보내고 바비큐를 하며 산타가 수영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산타클로스의 정신은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산타의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산타 추적 웹사이트가 생겼고 산타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화상통화로 산타를 만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고 앱으로 산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로 집에 산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넘어서고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며 전 세계 아이들이 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타를 받아들였고 로컬 전통과 섞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이며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1700년 전 튀르키예의 자성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지구촌 모든 곳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고 산타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산타클로스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소비의 명절이 되었고 산타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진정한 의미가 사라졌다는 우려였습니다. 비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백화점들은 산타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고 광고에 산타가 넘쳐났으며 아이들은 끝없는 선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을 느꼈고 비싼 장난감을 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며 소비 경쟁이 과열되었습니다. 1947년 뉴욕의 한 교회가 산타 인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업화에 항의하는 것이었고 산타가 예수를 대체했다는 메시지였으며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비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감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산타클로스도 공격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소비사회를 거부했고 물질주의를 비판했으며 산타가 아이들에게 탐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타를 죽여라는 구호도 나왔고 대안적인 크리스마스를 제안하는 운동도 생겼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왜 선물을 적게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강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상력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마법을 믿다가 진실을 깨닫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며 순수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산타를 믿었던 경험이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고 마법적 사고가 창의성을 키웠으며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산타클로스 경제는 엄청난 규모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수천억 달러가 크리스마스 쇼핑에 쓰이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연말 시즌에 의존하며 많은 소매업체들이 연말 매출로 생존합니다. 산타가 없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선단체들은 산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구세군이 빨간 솥을 들고 거리에 서는 전통이 1891년에 시작되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이며 산타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관대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나눔도 장려했습니다. 시크릿 산타 전통이 퍼졌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작위로 상대를 정해서 익명으로 선물을 주는 게임인데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 중요하고 누가 줬는지 맞히는 재미도 있으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산타의 정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운동가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도한 소비가 환경을 파괴하고 플라스틱 장난감이 쓰레기가 되며 포장재가 낭비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린 크리스마스 운동이 시작되었고 친환경 선물을 주자는 캠페인이 생겼으며 산타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종교 집단은 산타클로스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교도 전통이라고 비난했고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에게서 산타로 돌린다고 주장했으며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산타와 종교적 의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둘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생겼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산타클로스를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산타를 내세우는 것이 배타적이지 않은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런 논쟁이 특히 미국에서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문화적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도 산타는 즐길 수 있으며 보편적인 기쁨과 나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유대교 가정의 아이들도 산타 이야기를 알고 무슬림 국가의 쇼핑몰에도 산타 장식이 등장하며 산타는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산타는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더욱 산타를 원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 필요했고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으며 산타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산타 만나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화상으로 산타와 대화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산타는 찾아왔습니다. WHO는 산타가 면역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산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선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전 세계 보건당국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산타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었고 크리스마스는 계속되었으며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상업화와 환경, 다양성과 진실성에 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제기됩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살아남았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적응하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을 믿고 싶고 기쁨을 나누고 싶으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1700년의 여정을 거쳐 산타클로스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성 니콜라스는 자선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몰래 선물을 주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이 1700년 동안 어떻게 변했고 무엇이 남았으며 오늘날 산타클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것을, 마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산타는 진짜이고 북극에 살고 있으며 정말로 굴뚝으로 내려와서 선물을 놓고 갑니다.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대부분 7살에서 9살 사이에 깨닫습니다. 친구가 말해주거나 스스로 의심하게 되거나 우연히 부모가 선물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끝이자 현실로의 입문이며
순수함을 잃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비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제 자신도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계속 믿는 척합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마법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산타를 믿는 척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산타를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지 못하고 설레던 기억, 아침에 일어나서 트리 아래 선물을 발견했던 기쁨, 산타에게 편지를 쓰고 우유와 쿠키를 준비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산타의 진짜 선물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고 장난감이 아니라 마법이며 현실이 아니라 꿈입니다. 부모가 되면 이해합니다. 왜 부모들이 산타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늦게까지 깨어서 선물을 준비하는지, 왜 산타 편지에 답장을 쓰는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마법이 진짜이며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관대함의 상징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돕는 것, 성 니콜라스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선을 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부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며 자선단체들이 가장 많은 후원을 받는 이유입니다. 둘째, 가족의 상징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고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산타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산타를 위해 쿠키를 준비하는 것, 산타를 기다리며 설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셋째,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아이들만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른들은 잃어버린 그 순수함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경험합니다. 산타를 믿는 아이의 눈을 보면 세상이 아직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고 잃어버렸던 경이로움을 되찾으며 짧은 순간이지만 다시 아이가 됩니다. 넷째,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크리스마스는 오고 산타는 찾아오며 선물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대공황 때도 전쟁 중에도 팬데믹 때도 산타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섯째, 보편성의 상징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국경을 모르고 종교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무엇을 믿든 산타는 모두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산타가 글로벌 아이콘이 된 이유이고 문화를 초월할 수 있었던 비결이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마법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알았다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몰래 도왔던 가난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 1700년 후에도 기억될 줄,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자선의 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몰래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업적이 되었고 때로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며 소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는 좋은 것을 대표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가족의 사랑, 나눔의 정신, 그리고 마법을 믿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뉴스가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산타는 단순함을 제공합니다. 착한 아이는 보상받고 나쁜 아이는 교훈을 얻으며 마법이 존재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법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상상하는 능력인데 창의성의 기초이고 희망의 원천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산타를 믿는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이고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연습이며 꿈꾸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른들도 산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산타가 상징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다는 것, 나눔이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 마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산타 복장을 입고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 어른들, 아이들에게 산타 편지를 답장해주는 봉사자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모두 산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디지털 산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홀로그램 산타가 집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AI 산타가 개인화된 선물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선물이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1700년 전 튀르키예의 한 주교가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몰래 금화를 던져준 것이 전 세계적인 전통이 되었고, 세 딸을 도운 것이 수십억 명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한 사람의 자선이 인류 전체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진짜 기적입니다.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도, 한밤에 전 세계를 도는 것도, 모든 아이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1700년 동안 나눔의 정신이 살아남았다는 것, 여전히 사람들이 몰래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산타가 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270년 튀르키예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니콜라스가 태어났습니다. 343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몰래 선물을 주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자선가였고 작은 도시의 주교였으며 조용히 살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1700년의 여행이 시작되었고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인에서 전설이 되었고 전설에서 신화가 되었으며 신화에서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주교복이 산타 의상이 되었고 말이 순록이 되었으며 12월 6일이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미라가 북극이 되었고 금화가 장난감이 되었으며 세 딸이 전 세계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주는 것, 대가 없이 돕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누구일까요? 토마스 나스트가 그린 통통한 할아버지일까요? 코카콜라가 만든 빨간 옷의 아이콘일까요? 아니면 성 니콜라스라는 실존 인물일까요? 답은 모두입니다. 산타는 역사이자 전설이고 사실이자 허구이며 한 사람이자 모든 사람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몰래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 안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 안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답장해주는 봉사자 안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 안에 산타가 살고 있습니다. 산타 복장을 입지 않아도, 북극에 살지 않아도, 순록을 몰지 않아도 우리는 산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물을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나요? 100년 전 버지니아 오헨런이 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네, 산타클로스는 있습니다. 산타는 북극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굴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덜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00년이 지났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세 딸을 도운 것이 수십억 명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 몰래 던진 금화가 전 세계적인 전통이 될 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 니콜라스는 유명해지려고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도울 수 있었으며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 정신이 1700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거리에 장식이 걸리고 캐럴이 울려 퍼지며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립니다. 부모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봉사자들은 편지에 답하며 자선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살아 있습니다. 1700년 전 작은 금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자선이 전 세계의 전통이 되었고 몰래 던진 선물이 문화가 되었으며 조용한 주교가 시끄러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들립니다. 성 니콜라스의 속삭임이 조용히 도우세요,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그저 나누세요 라는 메시지가 1700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계속되는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한 페이지씩 추가되고 매번 선물을 줄 때마다 한 줄씩 써지며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산타클로스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의 산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클로스의 1700년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